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용인에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요. 소운동회가 있었고 일주일 있다가 대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소운동회 때 이긴 거는 무효고 대운동회 때 이겨야 됩니다. 당연히 만국기가 걸려 있었죠. 그러나 이 만국기는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그런 만국기. 예. 그때 만들어진 장식이라고 하죠. 음악도 노래하라 꽃서울 춤추는 꽃서울 원래는 노래하는 꽃서울이 아니라 하룻빛이었다고 해요. 꿈양의 걸음걸이 뭐 하늘은 오렌지색. 그렇죠. 대한민국의 하늘은 파란색인데 조선의 하늘은 왜 노랗겠습니까? 만주의 흙먼지 때문에 오렌지색이겠죠. 음악에도 정치, 역사가 담겨져 있고요.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당에서는 단순히 스포츠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 정치와 결부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방송 최동원 스포츠당 최동원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좀 운동회요? 네? 운동회 기억 예, 안 나세요? 저도 기억납니다. 네. 어떻게 평택 출신이시죠? 예. 정확하게 그 옛날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에 있던 부영 국민학교, 옛날식으로 부영 국민학교. 미군들 많이 보셨겠네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네. 고향, 지금은 약간 아쉬운데, 평야였었거든요. 네. 낙조가 유명하잖아요. 아, 그래요? 평택 평야 가을 되면은, 네. 누렇게 별과 이겨가지고,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저 끝에서 빨갛게, 빨간 해가 떨어집니다. 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면은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서 다시 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곳에 가면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아파트가 들어서고 KTX 철도가 지나가가지고 대추리 있잖아요. 대추리도 대추리 동산에서 예. 그 낙조를 보고서 보셨어요? 가셔가지고 좀 본 적 있죠. 그때 싸움 같이 했으니까. 예. 그걸 보고서 만든 노래가 노을이래요. 아 그래요? 네. 바람이 대추리에서 그걸 보고서요? 네. 들판에 예.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이게 MBC 창작 동화제에서 동요제에서 예. 바로 대추리에서 바라본 평택의 그 노을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라서 그 가사를 쓴 아마 선생님이 만들었을 거예요. 저도 맞습니다. 네. 그게 그건데요. 자, 근데 오시자마자 정신 번쩍이게 만든 글을 하나 올려주셨네요. 야구도, 17세 이하 축구도, 메이저리그도 다 끝이 났군요. 최동호의 저주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아니, 자, 그 말입니다. 민동기 국장님께서. 네네. 유혹의 함정에 빠지게 해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다 민동기 씨, 예. 그래서 작품이에요? 한국 시리즈 할 때 계속 예측하다가, 그냥 막 나가게 됐죠, 제가. 네. 삼성이 한 번은 분명히 이길 거다. 네. 근데 두산이 1차전에서 패배한 직후에 내리 4연승 할 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단 한 번의 반전도 없고 삼성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리라고 또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역시 대단해요. 야구는 멘탈 게임이라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기본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이길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기강이 헐거워졌다고는 할까요? 뭔가 좀 굳건한 느낌 없었어요. 네. 삼성의 타선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리라고 한 번쯤은 제가 설 줄 알았는데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좀 망신을 많이 당했죠. 네. 아무튼 그런데 오늘 그 준비 그래요. 낙조 얘기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 얘기 끝난 건가요? 예. 그래서 이 카투사 다녀왔던 친구들한테 평택 얘기하면은 다 기억합니다. 그 모든 아름다운... 카투사들은 그 안정리에 있는 K6인가 K55, K6에서 네네. 훈련받고 다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요. 그 아름다운 평야, 그리고 노을, 다시는 볼 수 없죠. 마지막 날, 거길 떠나야 되는 마지막 날, 그 학교 앞에서 잔치를 하고. 예. 대출이 학교에서 잔치를 하고 타임캡슐을 묻었어요. 예. 예, 타임캡슐을 저도 가서 글귀 하나 써갖고는 나무 판댁에다가 묻고 또 기념문이 될 만한 거 묻고 예. 땅을 파서 또 이제 그때 이장님께서 그거를 묻으면서 엉엉 통곡을 하시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래된 얘기죠. 자, 최동의 스포츠다. 스포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먼저 박병호, 이대호 메이저리그 진출이라고 제목을 써주셨어요. 예. 네. 이 박병호 선수하고 이대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박병호 선수는 이미 뭐 올 시즌서부터 메이저리그에 가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파고왔죠. 이대호 선수가 좀 뜻밖의. 그러게요. 최근에 이대호 선수 본인도 급작스럽게 메이저리그로 가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대호 선수 그 일본 리그에서 안착을 하고서 예. 거기서 전성기를 더 구가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받는 연봉도 만만치 않고요. 예. 많이 받죠. 예. 일본에서는 일본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로서는 최고 금액입니다. 그렇죠. 이 소프트뱅크에서 5억 엔이거든요. 한 48억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400만 달러 이 예.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연봉이. 네. 그렇다 그러면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사실 우리 엄포 대강 지른 다음에 예. 일본에 남아서 안정적으로 선수 생활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도 많았습니다만. 네. 근데 오승환 선수 얘기고요. 네. 협성전 카드로 네. 미국의 메이저리그 갈 수도 있다 얘기 흘리면서 네. 계속 한신에 남을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대호 선수한테도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이건 제 예. 희망사항이었는지 모르지만 예.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가네요. 예. 근데 이대호 선수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옛날 말로 하는 짓이. 네. 왜냐하면 일단 이번에 메이저리그 가겠다는 이 결심도 그러니까 29일에 재팬 시리즈가 끝났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대호 선수가 이 재팬 시리즈 하기 전까지도 메이저리그와 관련돼서 별다르게 언급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제 밝힌 얘기로 내가 소프트뱅크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뛰는데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경기에만 집중을 한 거다. 29일에 이 재팬 시리즈 우승하고 끝난 뒤에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또 이 야구 대표팀이 선발돼가지고 프리미어 12에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또 프리미어 12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내가 본인이 생각하긴 싫었고 본인이 결정한 것은 우리 메이저리그 간다. 이것만 했고 그래서 에이전시에게 다 맡겼다. 어떤 팀에 가고 싶은 생각도 어떤 팀에 가겠다라고 특정한 팀 접촉한 적도 없고 특정한 팀에 가고 싶은 생각도 없다. 나는 오늘 야구만 하겠다. 단지 더 큰 물에서 예. 메이저리그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플레이를 하고 싶을 뿐이다.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것도 본인도 지금 33살이거든요. 네. 내년에 가면 34살이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적은 나이가 아니죠. 네네네. 그래서 굳이 가는 이유를 벌써 뭐 30대 중반인데 올해 아니면은 못 갈 것 같았다. 그래서 네. 도전해보겠다는 얘기이고요. 미국에서도 이대호 선수를 잘 알고 있죠. 예. 나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행스럽게 이대호 선수나 박병호 선수나 1루수잖아요. 예, 1루수입니다. 1루수의 홈런 거퍼죠. 홈런 네. 타자죠. 원래 이제 1루수의 홈런 타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수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네. 1루를 많이 시키는데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에 나이 부담이 많으면 어차피 수비에서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지명타자로도 활약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면서 장기 계약은 힘들겠죠.
그렇게요. 네. 길어야 2년 정도. 네네네. 계약하고 오는 거겠죠. 네. 근데 이 두 선수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지션상에서. 네. 공통점이 있는데, 이 이대호 선수는 상당히 좀 유리해요. 예. 왜냐하면은, 박병호 선수는 포스팅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대호 선수는 지금 FA거든요. 자유계약 선수. 예. 그러니까 미국의 구단 입장에서 보게 되면 포스팅 비용이 따로 지출되지 않죠. 게다가 검증이 확실히 된. 일본에서 뛰었으니까 네, 2년 연속, 일본에서 4년 뛰었는데, 네. 이 소프트뱅크에서 2년 뛰면서 소프트뱅크 2년 연속 통합 우승으로 이끌었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 검증이 됐고, 포스팅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뒤떨어지고 있는 일루수 홈런 타자. 아하. 메이저리그가 지금 한 30개 팀 정도 되거든요. 네네. 네, 지난해에 일루수 홈런 타자로 20홈런 이상 친 선수들이 17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한 팀에 한 명도 안 된다는 얘기죠. 외야수 요원들은 많이 있을 텐데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박병호 선수도 같이 이제 유리하게 되는데,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월요일, 네. 2일에 이제 KBO가 포스팅을 이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요청을 했고요. 네. 현재 이제 알려지지 않게 물 밑에서 포스팅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 포스팅이라는 게 결국 박병호 선수에게 관심 있는 구단들이 그 입찰가액을 써내는 거거든요. 네. 이 마감이 언제 되느냐?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마감. 내일 모레네요. 마감되자마자 이제 그 다음날 토요일 새벽에 최고가를 써낸 팀을 KBO에 알려주게 되면 넥센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넥센이 그 최고가 응찰액을 써낸 구단하고 협상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협상 기간은 30일. 네. 30일인데 지금 예측 불허예요. 얼마가 나올지. 그러니까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언론 보도를 이 박병호 선수 포스팅과 관련해서는 네. 어느 정도는 신빙성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것도 뭔가 부풀리기나 거품만 키워가지고 아니면 말구식으로 계속 그냥 되는 대로 써내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몇 군데 전화를 들러보니까 이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소스가 믿을 만한 소식통들이에요. 이제 스카우터들,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 근데 왜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하고 얘기가 이렇게 흘러나오냐 하면은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도 하루 이틀 한국에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네. 야구장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내야에 앉아 계시면은 그 색다른 느낌의 외국인들이 앉아 있거든요. 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입니다. 그렇죠. 그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근데 그들이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혹시 스카우터냐라고 물어보면은 스카우터라고 나는 신분을 숨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한국 야구의 정통한 소식통이 필요하겠죠. 그렇겠군요.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때문에 그들도 이 한국 야구 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분을 다지게 되거든요. 말 되네요. 그게 이제 1, 2년을 넘어선 겁니다. 네. 한국 야구 관계자나 한국 야구 기자들 중에서도 이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한테 이 소식을 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주로 소식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믿을만 하다라고 보는 건데 처음에는 기준이 강정호 선수 500만 달러였었죠. 강정호 선수 500만 달러. 강정호 선수보다 더 받느냐 못 받느냐 더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500만 달러는 구단에 주는 겁니까? 구단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정호를 데려갈 테니까 그 당신 구단은 500만 달러 주겠다. 넥센에 주는 거죠. 넥센에 주는 거. 넥센은 계속해서 아마 포스팅으로 선수를 보낼 겁니다. 이익이 발생하니까. 처음에는 강정호 선수 500만 달러가 기준이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1000만 달러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1000만 달러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가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가는 그 2000년도에 스즈키 이치로 선수가 기록했던 1312만 달러이거든요. 대단하군요. 1312만 달러. 스즈키 선수의 그 포스팅 금액 얘기가 나오더니 또 뉴욕 메시의 전 단장이 한 얘기로 2천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이게 치솟고 있습니다. 2천만 달러라고 한다면은 뭐 구단 운영비 1년 운영비 넥센의 1년 운영비죠. 넥센으로서는 박병호 선수도 그 LG에서 트레이드 해가지고 데리고 갔잖아요. 돈 안 들어갔죠.
뭐 박병호 선수를 키웠다고 할 수도 있겠고 박병호 선수 본인이 자신의 재능을 뒤늦게 활짝 꽃피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별다른 투자 비용 없이 데리고 와서 한 2-3년 있다가 3-4년 있다가 메이저리그 보내면서 200억 원 정도 뽑아내면은 넥센으로서도 수지 맞는 장사이고 물론 이제 박병호 선수의 뒤를 이을 또 다른 선수를 이제 발굴해내는 것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것이 뭐 프로 비즈니스의 어떤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넥센이 실제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부자 구단, 삼성과 같은 부자 구단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목을 매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작은 구단에서는 빠듯한 살림에 이거 저 가면 그때 단비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예. 네, 이 손익 차익 이런 거 저 계산해 가면서 면밀히 검토하겠죠. 네. 예. 박병호 선수 얘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 액수냐 하면은요. 역대 우리나라에서 이 포스팅한 선수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네. 선구자는 LG 이상훈 선수였습니다. 이상훈 선수. 네. 예, 98년도였습니다. 네. 98년도에 이상훈 선수가 포스팅으로 도전했을 때 최고가액이 얼마였었냐면은 60만 달러였습니다. 일본으로 갈 때요. 미국에 도전했을 때. 맞아. 미국 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예. 왔었죠? 네. 예. 네. 60만 달러였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두산의 진필종. 예. 도전했었죠. 2002년도에. 2월 달에 포스팅에 도전했습니다. 예.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응찰 한 군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또 했는데 2만 5천 달러가 나왔죠. 와, 그냥 이거. 그냥 그냥 비행기 값 줄 테니 한번 와서 한번 해봐라. 해보고 우리가 해볼만 하면 쓸게.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군요. 임창용 선수도 이때 진필중이랑 같이 했었거든요. 네. 포스팅 했는데 임창용 선수도 그때 65만 달러 나왔습니다. 아마 그때는 그 선수 개개인에 대한 기량에 대한 의심보다도 오히려 리그 전체에 대한 그렇죠. 그런 평가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예. 리그, 프로리그는 믿을 수가 없다. 예. 검증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투자할 수 없다라는 예. 그런 걸 텐데. 예. 그 이후로 2009년에 최양남 선수도 100일대가 나왔는데 이 최양남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리그에서도 워낙 독특한 선수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를 하고요. 네. 2002년도에 임창용 선수가 65만 달러 나와가지고 미국 진출을 꿈을 접었었거든요. 네. 접었다가 2012년에 류현진 선수가 2,573만 달러가 나온 건데 우와. 비교할 수 없이 류현진 선수가 2012년에 뛴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08년도에 우리가 베이징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그렇죠. WBC에서도 준우승, 맞아요. 또 4강까지 올라갔고, 네.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2012년에 류현진 선수가 2,573만 달러를 받고 미국에 진출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상훈 선수 우리나라에서 그 닥터 K라는 그런 별명을 그 대학 4학년 때 갑자기 얻게 되면서 승승장구하던 싱싱한 어깨를 아마 시절에 혹살하지 않아서 싱싱한 어깨를 뽐냈습니다만 미국 진출을 할 때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래서 참 일본을 먼저 간 다음에 결국 자력으로 미국을 다녀왔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었습니다만 그때와 생각하면은 역시 격세지감이고 한국 프로리그의 그런 수준 이런 것이 이제는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런데 또 의외의 결과도 있어요. 지난해에. 네. 그러니까 류현진의 결과를 보고 한때 류현진과 함께 한국 야구 미래 10년을 이끌어갈 유망주 투수로 네. 기대를 모았던 김광현. 양현종 선수도 지난해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김광현 선수는 200만 달러가 나왔고요. 양현종 선수는 150만 달러가 나왔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김광현 선수는 부상에다가 수술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내구성이 없다고 본 거죠. 양현종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보면은 이 김광현, 양현종도 메이저리그 이 스카우터들이 최소 1년 이상 지켜봤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들로서는 좀 불운한 것은 뭐냐 하면 2007, 8년도쯤에 한국 야구 프로에 입단을 해서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한참 주가가 올라갔을 때에는 도전해볼 만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김광현 선수 혹사 논란 이후에 여러 차례 수술하면서 슬럼프를 겪었거든요. 네. 이제 그때의 김광현은 아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7년, 8년은 지나가야지 도전해볼 수 있으니까 선수로서는 좀 불운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사실 제대로 된 스카우터 체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예전에 그 구대성 지연규 예, 한화의 지연규 선수. 예. 이 두 선수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액을 받고서 프로 입단했습니다만 처음에 먹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아마 시절에 워낙 혹사를 당해서 부상자 명단에 올라서 결국 지연규 선수는 프로로서 꼽히지 못했고 구대성은 뭐 활짝 폈습니다만 또는 이정길 선수라던가 이정길이나 롯데의 박동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제2의 선동열이다 라고 기대를 모았었는데 이 아마 시절 혹사로 인해서 프로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사라졌죠. 게다가 뭐라 그러나요? 멘탈. 멘탈이 좀 박동희 선수는 제 학교 동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슈퍼베이비라고 놀림당했었는데 박동희 새가슴이라고. 예, 새가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그 상대 학교랑 야구하고 그럴 때는 가장 믿을 만한 아니 던지는 거 보면은 느낌이 달랐어요, 정말. 달랐죠. 그 아까운데 어떤 제대로 된 스카우트 시스템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먹튀 논란이 남을 만큼 아마 시절에 혹살당했던 선수는 뽑질 않았을 텐데 아니면은 적당한 값에 데려오던가 지금 미국의 스카우터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시스템은 전 세계에 걸쳐 갖고는 촉수가 뻗어 있고 또 당대 활약하고 있는 선수뿐 아니라 유소년부터 고등학교 선수들까지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대단하다고 보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아져가지고 지연규나 박동희 선수 같이 대학 때 그렇게 잘 던지고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선수인데 프로에 데리고 오자마자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공 못 던지고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 허겁지겁 검사를 해보면 이상 있는 게 나온 거죠. 혹사 때문에. 근데 같은 국내에서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맨날 야구하는 사람들끼리 이 국내 프로 팀들이 어떻게 국내 대학 선수들이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소문도 못 들었는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선수들 스카우트 할 수 있는지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건데 메이저리그는 벌써 그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다. 그렇죠. 그렇죠. 공은 빠르지만 대회 나갔다면 들쑥날쑥 해갖고는 얘는 저 국가대표에서 2군 정도 그 백업 요원 정도야라고 생각했었던 무명의 박찬호를 데리고 가갖고 수지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같이 했었던 차명주라던가 설종진 같은 그 차명주 같은 투수가 더 뭐라 그러냐면 그 지명도가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임선동도 있었고 뭐 조성민 뭐 이런 선수도 있었습니다만. 스카우트 시스템, 이것과 더불어서, 아무튼요, 박병호 선수는 그렇게 해서 지금 무르익어 가고 있고, 이대호 선수는 일본에서 자력으로, 포스팅 비용 없이 가게 되니까, 부담은 좀 덜 하겠네. 아마 이대호 선수는 프리미어 12에 집중할 것 같고요. 그 에이전시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것도 대형 에이전시거든요.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 바운더리에 있는 메이저리그 팀들과 곧바로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타자로서는 추신수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만, 메이저리그에, 이대호 선수가 가서 또 다른 스타일로 메이저리그로 호령한다 그러면, 뭐 저와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뭐 기분이 나쁘진 않겠네요. 류현진 선수까지 좀 무사히 부상을 딛고 회복해서 활약을 해준다고 한다면 내년 시즌에 좀 볼만하죠. 이렇게 되면 또 우리 경제에도 약간 도움이 됩니다. 중계권료도 올라가고요. 광고도 많아지고요. 그건 좀 고무적이네. 야구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한국과 대한민국과 쿠바의 야구 경기가 곧 펼쳐진다고요? 오늘 오후 6시 20분에 고척 스카이돔에서 이 쿠바 대표팀하고 우리 프리미어 12 대표팀이 평가전을 치르게 되죠. 근데 오늘 경기가 약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이 고척동에 이 완공된 스카이돔. 이 스카이돔의 개장 경기거든요. 그렇죠. 이거 뭐 저 개장 된다는 얘기만 들었고 여기서 뭘 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갔고. 여자 야구 대표팀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연습 경기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대회는 근데 처음. 이 공식적인 개장 경기입니다. 공식적인 개장 경기이다 보니까 선수들도 물론 이 동구장이 어떨까 궁금하고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만 야구 팬 입장에서도 동구장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어떨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스카이돔이 오늘 첫 모습을 우리들 앞에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면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또 쿠바하고의 평가전인데 프리미어 12 대표팀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번 주 일요일에 일본하고 개막전을 치르는데 대표팀의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죠. 2015 WBSC 프리미어 12 이게 어떤 경기인가요? WBSC는 네, 어떤 대회인가요? 월드 베이스볼 베이스볼하고 소프트볼 그러니까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야구 연맹과 소프트볼 연맹이 네. 별개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 두 조직이 통합했어요. 왜냐? 야구가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가 되면서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이 소프트볼과 통합을 해서 올림픽 정식 종목 가입을 다시 한번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과는 상관이 없다는 전혀 얘기군요. 별개의 대회이죠. 네, 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은 이 축구의 월드컵처럼 전 세계적인 한번 붐을 일으켜서 돈 한번 벌어보자고 메이저리그에서 주도하는 대회이고요. 네, 네. 메이저리그 주도하는 WBC와는 별개로 네. 이 야구의 올림픽 재가입을 위해서 세계적인 한번 붐을 일으켜 보자라는 목적으로 야구 연맹과 소프트 연맹이 통합해서 만들어낸 대회인데 국제 조직이군요. 이게 일본하고 타이완에서 열리거든요. 네. 왜 일본하고 타이완에서 열리냐면 일단 이 올림픽 재가입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쿄올림픽에서 야구 정식 종목 가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야큐 베이스볼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야큐라 부르면서 예.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갖고 야구는 그야말로 일본의 국민 스포츠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타이완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 스폰서가 붙기도 했기 때문에 이 타이완과 일본에서 대회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 쿠바 하면은 뭐 지금은 아주 옛날처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마야구 최강이라고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공식처럼 이렇게 듣고 자라왔잖아요. 예전엔 넘사벽이었습니다만. 예.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우리하고는 좀 기억이 있습니다. 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결승전에서 붙었었죠. 네. 그리고 2008년에도 공교롭게 베이징 올림픽 개막하기 전에 이 서울에서 쿠바하고 평가전을 치르고 떠났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2008년에 붙어가지고 베이징 올림픽 결승전에서 우리가 쿠바를 이기고 금메달을 따냈는데 이때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시면 결승전에서 아주 극적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였었죠. 그랬죠. 예. 이승엽 선수의 홈런으로 우리가 앞서가다가 3대2로 앞서갔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9회 말에 선발 류현진이 계속 호투하면서 9회 말까지 완투승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선두 타자가 엑토르 올리베사. 네. 9회 말 선두 타자 엑토르 올리베사에게 좌전 안타를 맞았고요. 네. 그 다음 타자가 희생번트. 네. 그래서 1사에 2루로 간 상황에서 네. 류현진 선수가 연속 볼넷을 내줍니다. 9회 말에. 네. 그래서 1사 말루 위기로 몰리죠. 네. 이때에 류현진 선수를 마운드에서 내리죠. 그리고 올린 선수가 누구냐? 국제대회만 되면은 뜨는 선수입니다. 정대현 선수. 정대현 선수. 예. 무표정한 그리고 예. 엉거주춤한 투구폼. 네. 예. 예. 정대현 선수는 올라는데 정대현 선수가 올라가자마자 첫 타자가 쿠바에서 가장 잘 치는 선수였습니다. 그 선수가 율리에스키 구리엘. 율리에스키 구리엘? 예, 구리엘. 네, 구리엘. 구리엘. 네. 예. 이 율리에스키 구리엘을 상대로 정대현 선수도 과감하게 초구와 제2구를 스트라이크 2개 꽂았거든요. 네. 그 제3구를 던지는데 이 3구를 타격해가지고 유격수, 2루수, 1루수, 소위 말하는 6-4-3 병살타로 더블 플레이 해가지고 경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 공격팀으로서는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최악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1-3할루가 네. 점수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더블 플레이로 개망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 구리엘 선수가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다시 쿠바 대표팀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찾아온 겁니다. 평가전을 하기 위해서. 아, 그래요? 네. 예. 그 입국장에 와가지고 기자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구리엘한테. 너 옛날에 베이징 올림픽 기억하느냐? 기억난다. 정대현 알지? 정대현이 이번에 한국 대표팀에 뽑혔다.
구리엘이 번쩍 놀라는 거예요. 잔인해. 예. 그때 그 정대원 맞냐. 그 입국장에서 이 구리엘이, 근데 그때 그 병살타 얻어맞고, 더군다나 한국이라는 팀한테 병살타 치고 난 다음에 잠을 못 잤다. 당연하죠. 네. 그 생각을 그 병살타 잊을 수가 없었다. 이번에 다시 정대원도 나타난다고 하니 재밌겠다. 기다려진다. 네. 구리엘.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오늘 경기 그렇게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 대표팀 선수들이 영 자기 컨디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과 두산, 적어도 이제 포스트 시즌에 뛰었던 선수들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이미 경기 안 한 지가 한 달 정도 된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감각이 없죠. 네. 이현규 선수도 그렇게, 강민우 선수는 특히 어제 훈련에서 배트 중심에 공 맞추기가 쉽지 않다. 아이고. 이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김인식 감독이 작전이고 뭐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네. 28명 모두 모여가지고 첫 번째 훈련 가진 게 어디였었고 오늘 경기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이 김인식 감독이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급한 거는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가려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은 선수 올려가지고 뛰게 하고 난 다음에 컨디션 어떤지 확인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경기는 승패보다는. 네.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저조한, 그러니까 오늘 경기 자체로는 이렇게 부진한 경기가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고 루스한 경기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이제 듭니다. 예. 한편 프리미어 12 일요일 날 한일전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요일 날 한일전인데 삿포로 돔에서 열리거든요. 그러면 오늘 고척돔에서 돔 경기장 적응 한번 하고 오늘 경기하고 내일 2차전 쿠바 평가전 하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하루 훈련하고 그 다음 날 경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정도면 뭐 돔구장에 대한 적응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돔구장 적응이라도 볼 수 있겠는데, 네. 돔구장 자체에 좀 문제점이 약간 발생했어요. 아, 그래요? 예. 일단은, 돔구장 좋습니다. 네네. 저는 내일 정도에 이제 가볼 예정인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아요. 최신식이니까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제 대표팀이 처음 연습 훈련을 한 거였었거든요. 네. 그 선수들도 좀, 이 실내기 때문에 집중력 있고 다 편안하고 최신식 좋은데, 약간 어두운 느낌이라 그래요. 조명이. 고척돔이? 예. 그렇군요. 어두운 느낌은 천장이 그 흰색이나 회색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네.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공이 안 보인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쿠바전에서도 아마 좀 어이없는 실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네.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 프로야구에서 넥센이 아마 이득을 많이 보겠죠. 홈팀이니까. 예, 홈팀이니까 빨리 적응이 될 거고, 원정팀 오는 경기는 어쩌다 한번 동구장 경기니까, 외야수들이, 외야수들의 실수는 치명적이잖아요. 그렇군요. 2루타나 3루타 만들어주는 건데. 네. 그래서 아마 이거 빨리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그렇군요. 예. 그럼 한일전에서의 관전 포인트라고는 할까요? 아니면 오늘 이걸 소재로 삼아주신 이유라고나 할까요? 어떤 얘기를 해주실 겁니까? 한일전이요? 네. 한일전은 아무래도 관심사죠. 네네. 프리미어 12보다 걱정해요, 지금. 붐이 일질 않아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예. 네. 예, 걱정인데, 그래도 아마 우리가 또 이 한일전 경기가 끝나고 나면 어쩌면 이제 또 관심이 불붙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 한일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어떤 경기를 하게 될지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은 김광현이나 이대훈 선수 네. 둘 중에 한 명이 선발로 나올 것 같고요. 김광현 선수. 네. 예. 김광현 선수 물론 그 일본전에서 크게 완패한 적도 있었지만 일본전에는 대체로 강했습니다. 네. 이대훈 선수는 일본에서 지금 뛰고 있죠. 그렇습니다. 치바 롯데에서 네네. 뛰고 있으면서 훈련 과정에서 드러난 공의 구위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다라는 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한일전에서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선수가 이대호 선수겠죠. 이대호. 예. 일본에서 뛰었던 선수들이니까. 네. 그리고 이
일본의 선발은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선발로 예고가 됐거든요. 네. 이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니혼엔 파이터스의 그 소속인데, 네. 올해 그 퍼시픽 리그에서 아주 최고의 투수로 각광을 받았던 선수예요. 그렇죠.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네네네. 근데 어느 정도 활약했냐면은 올 시즌에 22경기 출전해가지고 15승 5패였고요. 평균 자책점이 2.24, 탈삼진이 196개입니다. 와, 그러니까 일단은 22경기 나와서 15승 5패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승리됐던 패가 됐던 그 예. 경기를 책임졌다는 얘기고 예. 그중에 놀라운 승률로 15승 5패를 했다는 거고 방어율이 2점대라는 것은 특급 투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승 부문, 평균 자책적 부문 승률에서 1위인데 탈삼진 196개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눈치 빠르신 분은 어떤 스타일이다 딱 알고 계시죠. 파워 피처라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네. 이 타자, 그러니까 유희관 선수처럼 컨트롤로 맞춰 잡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빠른 강속구를 앞세워가지고 타자와의 정면 승부. 그래서 맞춰 잡는 것이 아니라 삼진으로 잡아내는 그런 이제 정통파 강속구 투수라는 거죠. 네. 그럼 볼이 되게 어느 정도 빠르냐? 160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와. 빠르죠? 동양인이. 예. 야. 근데 이 선수가 이제 160km까지 나오긴 하는데, 이 오타니 쇼헤이 선수 같이 이 강속구 투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타자들의 특징이 네. 직구에는 좀 강해요. 직구엔 강하죠. 맞아요. 예, 변화가 좀 약하고. 네. 그리고 또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에 메이저리그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빠른 직구에 가장 강한 선수 탑입니다. 그러니까 반사신경이 뛰어나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목동야구장에서 야구를 했던 선수예요. 오. 목동야구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2012년도에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거든요. 네. 이때에 우리 팀은 우승을 목표로 했었는데 우리나 일본이나 성적이 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만났을 때 결승전도 아니었고 준결승전도 아니었고 5, 6위 결정전이었습니다. 네. 5, 6위 결정전에서 이 오타니 선수가 이 선발로 나왔는데 우리가 3대 0으로 만봉승을 거뒀어요. 그렇군요. 예. 이때 오타니 선수 7이닝 2실점 호투한 거죠. 7이닝 2실점이면 그렇죠. 호투했는데 네. 우리한테 패배했고요. 자, 그런데 이 160km까지 그 강속구를 던지는 고등학교 이 선수가 프로야구 가가지고 많이 다듬어졌겠죠. 그렇게 말입니다. 그 당시에 오타니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짧은 기사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이 오타니 선수가 좀 많이 알려진 선수이기 때문에 이 한 신문 기사의 제목입니다. 뭐 이런 류의 기사가 항상 등장하죠. 한일전 때. 이 제목입니다. 오타니, 박병호, 이대호밖에 몰라. 오타니가 한 말입니다. 네. 박병호 물음표. 네. 이대호밖에 몰라. 이거 어떤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 이치로 발언처럼 네. 이 오타니라는 좀 그래도 잘한다는 이놈의 자식이 또 이 한국 야구를 몰라 알고 네.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오타니가 우리나라 선수들 모른다는 게 그렇게 크게 흠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뭐 우리도 우리 야구할 때 우리 선수들이 한국 야구에 신경 쓰야지 언제 뭐 여유 있게 일본 야구 어떻게 쳐다봅니까? 뭐 더군다나 우리보다 큰 리그라고 하면 괜찮습니다만 예. 예를 들면 대만 리그다 그렇다면은 예. 우리가 알 게 뭐예요. 네. 근데 아마도 우리가 플레이오프하고 한국 시리즈 할 때 일본 대표팀의 전력 분석원이 다녀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그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의 이름하고 특징들은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정보가 주어졌을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인터뷰에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기본 정보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기 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는 건 이대호밖에 없다. 실제로 뛰어보기도 했었었고. 근데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 걸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극적으로 뽑는 기사가 이제 한일전을 앞두고 이제 또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랜만에 열리는 그 한일전. 예. 그것도 삿포로돔 지나가면서, 하이웨이. 외관? 외관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귀엽게 생겼더군요. 네. 예. 은빛으로 빛나고, 예. 자, 음악 하나 듣고 와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네. 킹스의 Are You Ready? 예. 일부에서 러게이지 스님의 신청곡으로 올려주신 곡입니다. 듣겠습니다.
예, 일본판 슈퍼밴드라고 할 수 있겠군요. 나이트워크스 출신, 예, 세이기마 출신, 엑스제팬 출신, 라우드니스 출신, 네, 음악인들이 모여서 결성했던 킹즈, 예, 음악이었습니다. 스포츠 프로그램에 매우 잘 맞는 그런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께서 스포츠당에 출첵해 주셨고요. 제주강님, 행복한 둥이맘님, 열매님, 노랑 윤성님님, 네. 댓글 달기, 공유하기, 별점 달기, 구독하기. 4종 세트 잊지 마세요. 최동호의 스포츠당 만세. 예. 손병의 나란히 가잖아도 일부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허니아동이님, 현상윤 이사장님 새벽에 긴급 전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수도권 국민TV 저번 여러분 사회적 의무에 함께해 주세요.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고시 강행 규탄촛불 수요일 7시 오늘 7시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 청교광장 옆입니다. 시간 되시는 조합원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사의 이사장님이 이런 문자 보내고 있습니다. 예. 차두리 선수가 대표팀에 이어서 소속팀에서도 은퇴를 한다고요? 예, 지난 토요일에 FA컵 결승전이 있었거든요. 예. FC 서울하고 인천 유나이티드가 이 결승전에서 만났는데, 네. FC 서울이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우승 직후에 차두리 선수가 이제는 더 이상 경기에 뛰지 않겠다라고 이제 은퇴를 선언을 한 거죠. 네. 이 차두리의 은퇴 선언 보면서 이제 많은 생각이 좀 지나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레전드다 이런 정도 급의 선수는 솔직하게 아니었었죠. 기량으로 봤을 때, 예. 업적으로 봤을 때. 예. 네네. 2002년에 혜성같이 등장했고요. 이 피지컬 하나만큼은 놀라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냐 로봇이냐 네네네. 논란도 있었죠. 예, 차두리 로봇인지 뭔지 하여튼 이런 그 의미를 남길 정도로. 네. 그러니까 유럽 선수들하고도 부딪혀서 유럽 선수를 쓰러뜨리는 이 한국 선수는 차두리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눈에 띄었죠. 왜냐하면 공만 대우면 측면에서 무조건 치고 달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는 굉장히 놀라웠었죠. 네. 그 이후에 이 분데스리가로 진출했잖아요. 월드컵 끝나고 난 뒤에. 이 아버지 차범근이라는 이 아버지의 어떤 특혜를 받았던 거는 틀림이 없고요. 분데스리가에서 처음에 진출할 때는 공격수로 갔는데 수비수로 전향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스코틀랜드 리그를 거쳐가지고 이제 국내로 복귀해서 FC 서울에서 뛰다가 드디어 이제 은퇴를 결심한 거였습니다. 네. 근데 그 국내에서 뛸 때에도 FC 서울에서 뛸 때도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주목받지는 못했는데 올해 초에 그 아시안컵에서 차두리 선수의 그 폭풍 드리블 한 30-40m 정도? 네네. 이 폭풍 드리블이 화제가 되면서 동영상이 널리 퍼지게 됐죠. 그렇죠. 그 장면 직후에 이 차두리 선수가 또 이제 뜨게 된 거였었죠. 네네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차두리 선수가 지난해 말에 이미 은퇴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은퇴를 번복했었는데 네. 차두리 은퇴 반대 청원 운동이 벌어질 정도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참 이게 그 뭐랄까 좀 의문스러운 겁니다. 팬들의 마음 아니면은 이 대중들의 마음이 근데 차두리 이런 모습을 보면은 진짜로 그러니까 금수저죠. 금수저의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금수저. 예. 네. 이 차두리 선수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재능을 꽃피웠던 선수가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해서 사라졌을 때 이 선수들이 차두리 선수를 보면서 어떤 그 심정을 느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차두리 선수 본인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범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특혜를 받아온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네. 2014년 K리그 시상식에서 또 가슴찡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차범근의 아들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차범근의 아들로 태어나서 축구 선수로서 인정받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웬만큼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웠다.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지난해 K리그 시상식에서 털어놓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가시마 감독의 아들, 그 일본의 요미우리 자이언츠 2군 선수로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까? 네,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별볼 일 없이 있다가 은퇴를 했는데. 예. 나가시마 감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그래도 2군에까지 있었지 실력으로는 정말 보잘것 없었거든요. 예. 그거에 비해서는 차두리 선수는 그 부담감 때문인지 모르지만 축구 선수로 그래도 오랫동안 잘 있지 않았습니까? 잘 버텼죠. 근데 잘 버티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몸 자체도 아버지한테 받은 거라고 보면은 네. 아버지에게 정말 감사를 해야 되겠죠. 네, 탄탄한 그 피지컬로 버틴 측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차두리 선수 보면은 성격이 네.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전형적인 부잣집 도련님 있죠. 아, 예. 그러니까는 밝아요, 일단. 밝고. 그러면서 이 겉으로 보면은 이 외향이 강해 보이는데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자기보다 어려운 후배나 동생들 보면 막 도와주려고 하죠. 교육 잘 받은 부잣집 도련님. 예. 네. 그래서 베푸는 게 많아요. 그렇군요. 예. 이제 그런 부잣집 도련님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데 착하고 순수하다는 얘기죠. 네. 근데 아직 본인의 제2의 인생의 진로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결정하지 못했고요. 네. 이 차두리 선수 뭐 본인으로서는 뭐 이 차범근의 아들로 태어나서 마음고생도 많았기 때문에 착한 심성을 갖고 있으니까 제2의 인생을 좀 잘 좀 개척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만 중국 축구굴이 스페인 프로 축구팀을 인수했다고요? 에피소드로 처리를 할까요? 예. 네. 중국이 이 축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네. 그래서 어제 중국의 그 라스타 그룹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 라스타 그룹의 홍콩 지사가 축구그룹. 이 예. 프리메라 리가, 이 스페인 프로축구의 에스파뇰이라는 팀의 지분을 최대 56% 인수를 했습니다. 아. 근데 스페인 리그면 빅리그잖아요. 큰 리그죠. 예. 네. 근데 에스파뇰뿐만이 아니라 올 초에도 이 중국 자본이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네. 마드리드가 두 개 있죠. 네, 레알 네. 마드리드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지분을 20%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축구 내로 세계적인 스타와 감독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고 네. 해외 빅리그의 구단들도 이렇게 인수를 해나가고 있고 축구에 엄청난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참 궁금해지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2, 3년 뒤에, 3, 4년 뒤에 어느 정도 발전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인구 대비로 보면은 공안증은 물론이고 아시아 최강을 넘어서야 되는 그런 거입니다만 중국으로서는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그런 예. 그게 중국은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하나? 네. 세계 축구계의 미스테리입니다. 세계 스포츠계, 국제 스포츠계의 최대 미스테리. 축구 못하나? 예. 예. 저는 그보다 더 미스테리는 예. 인도는 중국의 버금가 인구 대국인데 왜 스포츠 자체가 안 되는가? 예. 예. 물론 저 크리켓이라든가 하키라든가 특정 종목은 뭐 잘합니다만 예. 하여튼 그런 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길게 좀 얘기를 좀 듣고 배우고 그런 시간 굳이 꼭 엘리트 스포츠를 잘해야 되는가라는 철학적인 문제까지 예. 인도는 자전거 늦게 가기 대회가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예. 예, 뭔가 좀 우리랑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만 예. 오늘 스포츠당도 재밌는 얘기 덕분에 많이 나눴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